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컴퓨터 통신 10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이번 주는 11주 차입니다. 총 우리 15주 강의하도록 학사가 일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벌써 중간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11주차가 되고 강의로는 이제 10강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아마 지금 상황 보니까 그 내내 비대면 강의일 것 같고 기말고사도 이 비대면 강의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저 등록금 본전 생각 안 나려면은 이게 꼭 실습해보고 자기주도 학습을 꼭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꼭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주에 6장 스레드를 이제 중간에 끊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고 7장 UDP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 그 지난주 연습 문제 그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 TCP 서버 CPP를 수정을 해서 스레드 생성과 종료를 위해 언더바 비긴 스레드 EX 그 다음에 언더바 엔드 스레드 EX 생성 종료 요 함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프라그마, include, define 이런 것들은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버퍼 사이즈가 512가 되어 있다는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소켓 함수 오류 출력으로 종료, 소켓 함수 오류 출력,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이렇게 생략했습니다. 두 개는 우리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된 그 unsigned underbar std call process 액세스 클라이언트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소켓, 그 다음에 리트리벌, 요게 석 어드레스, 이게 구조체들이 이게 쭉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 정보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어드레스에 사이즈 오브 요거 길이 있고 get peer name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뭔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죠. 우리 RETVL 이걸 계속 사용합니다. RECV 함수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함수 호칭을 하고, 그 다음에 0이 되면 종료를 합니다. 이게 파일 1이기 때문에 무한 루프죠. 그래서 0이 되는 순간 종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아온 게 그 에러도 아니고 0도 아니면은 받은 데이터를 출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받은 데이터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에코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보내죠. 그래서 샌드를 해줍니다. 샌드 함수를 하고, 이렇게 그 에러가 발생하면 브레이크를 한다. 그 다음에 클로즈 소켓하고 클로즈 그 소켓 클라이언트 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버 클라이언트 종료, 클라이언트 종료하고 IP 번호랑 IP 주소랑 포트 번호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end 스레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스레드가 종료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메인으로 가봅니다. 메인에서 이제 리트브를 이제 정의들을 하는 게 있고, 윈속 초기화를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켓 함수 있게 되고, 바인드 함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인드 함수 이것도 다 똑같죠? 일일이 내가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바인드 함수도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슨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송신에 사용할 변수들, 이게 구조체들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핸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일 1 해서 이제 무한 루프가 되는데 억셉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억셉트가 되어 있고,
소켓이 아니면은 이제 에러 메시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상적이면 이제 접속한 클라이언트 정보를 함에 추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트 정렬 함수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를 생성하죠. h thread equal하고 핸들, 그 다음에 언더바 비긴 스레드, 우리 이 연습 문제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클로즈 소켓 민속 종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할 수 있죠. 예, 연습 문제 여러분들 독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멀티 스레드 6장 계속 이어서 진도를 나갑니다. 예, 우리 스레드 기초 멀티 스레드 TCP 서버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레드 동기화, 그 다음에 4절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동기화라는 게 왜 필요한가? 스레드 동기화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를 이제 우리가 2개 이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레드 1, 스레드 2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mon이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스레드 1에서도 이렇게 액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2에서도 mon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뭐예요? money 변수를 해서 ECX가 되죠. 여기 2000을 더하고, 스레드 2에서는 4000을 더하죠. 그쵸? 처음에 money는 1000이었는데, 그래서 2개 이상의 스레드가 이런 money라고 하는 공유 변수, 공유 데이터가 되어 있죠. 그거를 접근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스레드 1을 보면은 했지만 money 값이 어떻게 돼요? 원래 1000이고 2000을 우리가 더해주게 되니까, 그쵸? 스레드 1이 이 상태가 됩니다. 정의가 지정되어 있고, 스레드 2를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money 값이 이제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레드 1이 되면은 ECX에 저장되어 있던 값이 1000이 2000이 돼서 300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레드 2에 있던 4000은 어떻게 돼요? 더해진 4000은 공중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또 무슨 얘기냐면 ECX 있죠? 이게 우리 CPU 레지스터예요. 이게 그래서 money를 ECX에다 우리가 저장을 했고, 그러면 이 CPU 상태가 그대로 스레드마다 따로 저장이 된다는 그랬죠. 그러니까 money라고 하는 공유 변수인데 그거를 ECX로 우리가 복사를 해서 따로따로 복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변경이 된 것이 다른 스레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데이터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동기화가 필요한지 알겠죠? 이런 공유 데이터를 우리가 할 때 동기화가 이렇게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레드 동기화의 기법이 임계 영역, 뮤텍스, 이벤트, 세마퍼, 대기 기능 타이머 뭐 이런 것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인 경우에 공유 장을대해서 임계 영역을 선언해 주면은 오직 한 스레드만 접근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레드에는 공유 장에 접근을 못하게 막아서 아까 같이 이제 money 한쪽에서 한 녀석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자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뮤텍스도 마찬가지인데 한 프로세스에 속한 스레드 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고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 해당한 스레드 간도 사용하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임계 영역에서는 한 프로세스고 뮤텍스에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는 사건 발생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자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슬립 모드인 스레드를 깨우는 겁니다. 세마포는 이제 한정된 개수 자원이면은 여러 액세스가 이렇게 액세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레드 개수를 제한을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기 기능 타이머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대기 중인 스레드를 깨운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동기화가 필요한 상황에 둘 이상의 스레드가 공유 자원에 접근한다. 그러면 한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한 후에 기다리고 있는 다른 스레드에다가 그 공유하고 있는 녀석에 대한 접근이 끝났다. 그거를 이제 다른 스레드에다가 알려줍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 각 스레드 있죠. 이것들이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스레드와의 그 상호작용을 알고 이해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자신의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레드 1에서 우리가 매개체 1에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종료된 다음에 스레드 2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종료한 다음에 그걸 스레드 2가 받아서 자신만의 또 변경을 따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 운영 체계에서는요, 이렇게 중간에 낑겨서 이게 공유 자원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 매개체를 사용하게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 매개체가 동기화 객체라고 우리가 봅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브젝트라고. 이 동기화 객체, 방금 전에 했던 이 중간에 낀 매개체, 이거를 동기화 객체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create 스타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커널 있죠? 커널 여러분들 우리 운영체제 배웠습니까? 운영체제의 그 핵심 부분이죠. 그렇죠? 모든 관장하는 핵심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영역에서 동기화 객체가 생성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핸들 타입이 우리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비신호 상태로 있다가 특정 조건이 이렇게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호 상태가 돼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비신호 상태에서 신호 상태로 변화할 때 웨이트 스타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용이 끝나면 크로즈 핸들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된다.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 게 이겁니다. 그래서 동기화 객체, 아까 말한 매개체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비신호 상태가 있다가 이제 웨이트 스타 함수로 이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기화 객체에다가 이렇게 신호 상태로 바뀌게 된다입니다. 평소에는 얘가 비동기화 상태에 비신호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웨이트 스타 함수는요, 스레드 동기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게 우리가 웨이트 퍼 싱글 오브젝트나 웨이트 퍼 멀티플 오브젝트 있죠? 예, 그 함수를 우리가 웨이트 스타 함수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스타를 뭐라고요? 와일드 캐릭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웨이트 for single object, wait for multiple object, 이 두 함수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신호, 신호에서 비신호 이렇게 변화 조건을 잘 맞추고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그 웨이트 함수들을 잘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본 임계 영역 있죠? 크리티컬 섹션. 예, 크리티컬 섹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를 했죠, 이미. 그래서 두 개의 스레드가 공유 자원에 접근할 때요, 우리가 오직 한 스레드만 접근을 허용한다. 이렇게 할 때 크리티컬 섹션을 우리가 선언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스레드 동기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용법이 좀 달라가서 동기화 객체로는 분류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대표적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인계 영역은 일반 동기화 객체와 달리 개별 프로세스의 유저 메모리 영역에 존재하는 단순한 구제처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가 없죠. 개별 프로세스의 유저 메모리에 있으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프로세스에 속한 스레드 간의 동기화만에 사용한다. 이건 이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 그 동기화 객체보다 빠르고 효율적이 됩니다. 자, 임계 영역 크리티컬 섹션 그 사용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티컬 언더바 섹션하고 CS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CS 있죠? 요거를 집어넣는 게 엔터 크리티컬 섹션하고 공유 자원에다 우리가 접근한 다음에 리브 크리티컬 섹션 이렇게 엔드 CS 해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계 영역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엔터 크리티컬 섹션, 리브 크리티컬 섹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서 보면은 이니셜라이즈 크리티컬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그 둘 이상의 스레드를 생성해서 작업을 진행하죠. 그리고 모든 스레드가 종료할 때까지 다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딜리트 크리티컬 섹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구조체 변수를 우리가 전역 변수로 선언했다는 거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전역 변수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유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엔터 크리티컬 섹션 그 다음에 공유 자원 사용이 다 끝나면은 이제 리브 크리티컬 섹션을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과정 그 크리티컬 섹션을 사용하는 그 예 중간 과정들을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200 이게 뭐죠? 잘못 썼네. 205페이지죠? 205페이지에 이제 교과서 실습 크리티컬 섹션 실습 연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include window.h standard io.하고 그 define max count 그 다음에 언더바 g count 0 그 다음에 그 전역 변수죠. 여기 critical section CS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그 윈도우 win API mythread 1 여기 경우에 enter critical 섹션하고 G 언더바 카운트를 2로 바꿔주고 리브 크리티컬 섹션을 해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이스레드 2죠. 이번에 여기는 거기 보면 이제 포르프를 돌리고 엔터 크리티컬 섹션 한 다음에 G 카운터를 2로 바꾸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레드 1, 스레드 2 이렇게 돼 있죠. 자, 메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부한 대로 이니셜라이즈 크리티컬 섹션 and CS가 되고 그 다음에 핸들 hthread 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로하고 create thread 이렇게 두 개를 만들죠. 그 다음에 wait for multiple object입니다. 그래서 이게 thread 종료가 되는지 확인해주고 종료가 다 됐으면 이제 그 delete critical section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G 언더바 카운터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본 맥스 CNT 있죠? 맥스 카운터. 그것만큼 루프를 돌리면서 G 언더바 카운터를 2씩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쵸? 여기는 2 증가시키고 여기는 2 감소했죠. 그렇죠? 그래서 2 증가시키거나 2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G 언더바 카운트 값은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본 대로 이제 공유 자원을 그거를 이제 멋대로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크리티컬 섹션을 하고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면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G 카운트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을 사용하려면 이제 엉뚱한 값이 나오게 되는데, 크리티컬 섹션을 해서 하나만 접근을 허용하면은 한 트레드에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것이 다시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맨 마중에 0이 됩니다.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해보면요, 이게 아까 C 인드 카운트가 여기 몇이죠? 1억 번인가요? 1000만 번인가 1억 번인가? 1억 번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 돕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 이벤트입니다. 스레드 동기화에서 방법의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을 다른 스레드에게 이렇게 알려서 이렇게 동기화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다른 스레드가 알릴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벤트를 이제 비신호 상태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스레드가 작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스레드는 이벤트에 대해 우리가 웨이트 함수를 호출해서 이벤트가 신호 상태가 될 때까지 대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스레드가 작업을 다 완료하잖아요. 그러면 이벤트를 이제 신호 상태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던 스레드가 깨어나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하나이거나 혹은 하나 이상의 여러 개가 깨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 상태가 있다가 비신호 상태로 있다가 신호 상태로 바꾸게 되는 경우 이제 이벤트 방법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함수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호하고 비신호 이거를 할 수 있는 함수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set event 있죠? 이건 단위 반환값이 bool입니다. 참 또는 거짓이죠. 그렇죠? 핸들을 받아와서 이제 그 핸들에 대해서 비신호 상태를 신호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set 이벤트는 이제 신호 상태가 비신호 상태로 바꾸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어서 이벤트를 우리가 신호 상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스레드 중 하나만 깨운 다음에 자동으로 비신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자동 리셋인 경우에는 리셋 이벤트 함수를 쓸 필요가 없죠. 수동 리셋인 경우, 이 경우에는 신호 상태를 바꾸고 그 다음에 계속 신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리셋 이벤트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자동, 수동 이렇게
둘이 이렇게 됐고요. 이벤트 생성하는 함수 보겠습니다. 그래서 핸들 create 이벤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은 성공하면 이벤트 핸들이 생성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너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IP 이벤트 어트리뷰트, 요거는 이제 핸들을 우리가 상속 보안 디스크립터 관련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널이 보통 되고요. 그 다음에 비매뉴얼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추르면은 수동 리셋, 펄스면은 자동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이니셜 스테이트입니다. 추르면은 신호, 펄스면은 비신호 상태로 초기 상태가 된다는 거, 이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P네임은 이벤트에 부여할 이름이 되겠습니다. 보통 너를 사용하면 이제 익명, 어노니머스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같은 그 프로세스에서 간에 같은 프로세스에 속한 그 이벤트 스레드 간 동기화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보게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서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EX event.cpp가 되고요. 여러분들 꼭 반드시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습은요, 먼저 한 개의 공유 버퍼에서 이게 그 법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는 그 스레드 두 개를 생성하겠습니다. 근데 이 공유 버퍼에는 한 스레드만 접근해야 되겠죠. 그리고 접근 순서도 정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1이 쓰기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 스레드 2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역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 3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기를 완료하면은 스레드 1이 다시 쓰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데이터에 접근하는 순서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스레드 1이 쓴다. 그 공유 쪽에다가. 그러면 스레드 2, 3가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쓰기를 완료해야만 정확한 값을 스레드 2, 스레드 3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벤트를 사용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H write 이벤트하고 H read 이벤트 두 개를 생성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include 이렇게 있고요. define 버퍼 사이즈 10이고 핸들 그 H read 이벤트 핸들 H write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win API write thread를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k equal 1 for를 넣는데 읽기 완료를 해주고 wait for single object가 됩니다. 이제 무한정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시키고, 그렇죠? 값을 쓰고, 그다음 쓰기 완료를 다 합니다. 그러면 set 이벤트하고 write 이벤트를 알려주는 거게 됩니다. 그렇죠? 이벤트를 사용하는 그 예제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win API read thread가 됩니다. 이거는 그 쓰기 완료를 대기하는 거죠. 앞에 스레드에서. 그래서 wait for single object가 되고 H write 이벤트가 되고 무한 루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읽어온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다 출력하고 제로 메모리에서 버퍼를 초기하고 읽기 완료를 또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역시 또 set 이벤트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set 이벤트 그 H write 이벤트 그 다음에 H read set 이벤트 H read 이벤트 이거를 사용을 해서 그 공유 버퍼에 스레드 1이 쓰고 스레드 2가 읽고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메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이제 두 개의 자동 리셋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그렇죠? 자동 이벤트, 크리에이트 이벤트에 이제 그 펄스 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동 리셋이 됩니다. 라이트, 그렇죠? 그 다음에 hread는 앞에 크리에이트 이벤트,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개의 스레드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세 개의 스레드의 종료 대기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재결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스레드에서는 쓰고, 그렇죠? 라이트 스레드잖아요. 여기, 그렇죠? 라이트 스레드니까 쓰고, 첫 번째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리드 스레드니까 읽고 오고, 그 다음에 종료가 다 되면 이제 이벤트 제거를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쓰기 이벤트가 이제 신호 대기 상태를 기다렸다가 처음에 이제 여기 정할 때 비신호 상태로 우리가 시작되니까 읽기 스레드는 이제 대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공유 버퍼를 0으로 초기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새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읽게 된다면은 0이 출력이 되니까 이제 오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500번에 걸쳐서 이거를 우리가 해보면은, 그러면은 버퍼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두 스레드 중 하나가 대기 상태에서 깨어나서 버퍼 데이터를 읽고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레드 아이디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스레드 아이디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해서 어느 스레드가 읽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7장 UDP 서버 클라이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UDP 서버 클라이언트의 기본 구조하고 동작 원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UDP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핵심 소켓 함수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간 문제 때문에 앞에 두 개만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 TCP하고 UDP 우리 이번 학기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TCP하고 UDP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TCP에 따라서 이게 UDP 여러분들 이제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영어 어크로놈 약어입니다.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UDP입니다. 그래서 먼저 TCP하고 UDP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CP하고 UDP는요,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주소를 주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트 번호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오류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TCP하고 UDP는 헤더하고 데이터에 대한 오류를 우리가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IP는 IP 헤더에 대한 오류를 체크하고 데이터는 오류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P보다는 TCP하고 UDP가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녀석이 되겠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 TCP예요. TCP. UDP하고 PCP는 차이점을 보도록 하면요. TCP는 이제 연결형이고 UDP는 비연결형입니다. 그래서 연결 설정 없이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설정이 없으니까 UDP는 신뢰성이 없어요. 신뢰성은 없어요. 그래서 TCP에는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으면 데이터를 재전송을 해줘요. 그렇죠? 이제 UDP는
재전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TCP는 1대1 통신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UDP는 1대1은 당연히 되고 1대 다도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이게 UDP를 사실 우리 많이 사용하는 데가 여러분들 쓰는 그 피어 투 피어 P2P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이 UDP를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그 TCP는 이제 데이터 경계 구분을 안 하는데 UDP는 데이터 경계를 구분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 설정을 아까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커넥트 함수가 불필요해요. 그래서 UDP에는 보통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커넥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프로토콜 수준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했으면 재전송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수준에서 신뢰성 있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응용 프로그램 레벨에서, 그러니까 UDP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레벨에서 그 데이터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뢰성이 있으려면. 그 다음에 간단한 소켓 함수 있으면은 다자간 통신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2P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 경계 구분을 위한 작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TCP와는 달리. 그래서 이게 P2P의 피어 투 피어 통신에 적합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UDP 서버 클라이언트 동작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한 소켓으로 여러 클라이언트들을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DP 서버를 열고 그 다음에 대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서버는 소켓을 생성하고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포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로 도착한 데이터만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연결 설정 없이 서버와 데이터를 곧바로 주고받습니다. 아까 연결 설정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클라이언트 넘버원은 바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도 연결 설정 없이 서버와 데이터를 곧바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는 소켓이 하나만 사용될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D번 상황은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그 N처럼요, 한 클라이언트가 소켓을 2개 이상 사용해서 서버와 통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하는 사항은요, 이게 뭐 신뢰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UDP도 체크썸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TCP인 경우에는 그 체크썸에 문제가 있으면은 재전송을 해주는데 UDP에서는 데이터 재전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성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은 그냥 데이터를 그냥 그 삭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응용 프로는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이 되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버 클라이언트 예제를 보고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금 IPv4죠. 그래서 그 서버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프로그램 해보고, 그래서 UDP 서버, UDP 클라이언트라는 콘솔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UDP 서버 있죠. 그 다음에 UDP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fget 요거는 우리가 알죠? 우리가 이제 그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낼 때 그냥 send였는데 여기서 send to입니다. 받아올 때 receive였는데 receive from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받아온 녀석을 클라이언트에서 이 send to로 서버로 보내면 receive from으로 서버에서 받고 화면 출력하고 다시 그 다음에 그 보낼 때 send to로 보내고 receive to로 보내고 printf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fget으로 이렇게 입력한 녀석이 이런 식으로 send to, receive from, send to, receive from 이런 식으로 순환돼서 에코 클라이언트 예제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개의 UDP 서버하고 한 개의 UDP 클라이언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UDP 서버에는 포트 번호가 9000이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포트 번호가 51135 요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사용을 하고요. 두 개인 경우에 두 개의 그 UDP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서버 UDP 서버에서는 역시 포트 번호를 9000번을 사용해서 우리 send to receive from을 사용하고, 이게 포트 번호가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요게 다르죠? 그쵸? 그 51835, 57385 이런 식으로 포트 번호가 한 개의 UDP 서버와 두 개의 UDP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실습을 보는 연습 문제죠. 이게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실습해 보기 바라세요. 이게 실제로 대면 수업을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 뭐 20-30분에 걸쳐서 이거를 직접 입력하고 결과가 나오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럴 수가 없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TCP 서버하고 굉장히 프로그램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앞에 프라그마, 인클루드 있고 서버 포트 9000, 버퍼 사이즈 500, 그 다음에 오류 출력 이건 똑같습니다.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을 보면은 이제 윈속 초기화 소켓 생략하고, 그쵸, 코드를 생략합니다. 그 다음 바인드하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속 ADDR 변수들 있고요. 그 다음에 버퍼 사이즈 차 요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죠, 메인에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하고 데이터 통신을 봅니다. 그래서 파일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켓 함수 오류화 출력 이게 우리 UDP였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보기 바래요. 그러니까 개념은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받기 있죠. 그래서 ADDRREN 요 그 클라이언트 주소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리시브 대신에 리시브 프롬이라고 그랬죠. 리시브 프롬이고, 그래서 여기에 RETV를 받아온 게 소켓 에러가 났으면은 에러 메시지, 그쵸?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고, 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어떻게 돼요? 화면에 보내죠. 화면에 보낼 때 우리는 send to를 해주게 됩니다. 그쵸? 다 여기 끝나면은 이제 소켓 클로즈 소켓하고 윈속 종료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서버 UDP 서버고요. UDP 클라이언트는 이제 여기 보면 define server IP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그쵸? 서버가 있고 버퍼 사이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오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을 보면은 윈속 초기화, 소켓 바인드, 소켓 구조, 재초기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제로 메모리 이렇게 돼서 한번
메모리 리셋 한번 해주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송신할 녀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REN이라고 하는 중간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소켓 ADDR 이내 peer ADDR을 사용했고요. 자, 그래서 파일문을 보겠습니다. 무한루프 속에서 데이터 입력을 보죠. fget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하고 백슬래시 n 문자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send to에서 보내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바이트를 보냈습니다. 라고 화면에 출력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 받은 거 있죠? 받아온 거, 그러면 receive from으로 받아와서 그 다음에 송신자의 IP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TCP 서버 우리 클라이언트 실습했잖아요. UDP 서버 앞으로 이번 챕터에서 할 이것도 요 개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얼개. 개념적으로 뭐 얼개가 순서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별 프로그램 구조 보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제가 없어야 되죠. 시험도 중간고사도 한번 봤는데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당연히 한 컴퓨터죠.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가 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한 컴퓨터가 되고 이제 실행이 됐으니까 UDP 서버.exe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서버니까 대기 상태니까 빈 화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명령 프롬프트 있죠? 우리가 코맨드 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연 다음에 net state -a -n-p UDP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UDP 서버가 포트번호 9000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서버를 실행했으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죠. 그래서 UDP 클라이언트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nstat -a -n-p 하면은 -p UDP 하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실행한 UDP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포트번호 이번엔 표시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입력된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송신 바이트 수를 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포트번호, 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죠.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우리 돌려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보낸 데이터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테스트 결과를 써가지고 UDP 서버 클라이언트 상태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포트번호 얼마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트번호 5183은요, 최초로 이게 데이터를 보낼 때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결정해 줍니다. 우리가 포트번호 결정해 준 건 아니죠. 그래서 UDP 클라이언트를 이제 두 개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 TCP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러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먹통이 됐죠. 되돌아가게 됐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서프 포인트도 이제 자동으로 57385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포트 번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앞에 교과서에 있던 내용과 똑같죠. 그래서 UDP 서버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꼭 실습해서 이런 화면이 내는지를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자, 동영상 강의 잘 봤습니까? 예, 문제점이 있으면은 피드백 하기 바라고요. 예, 교재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고 듣는 데서 부족하면은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다음 절 UDP 서버 클라이언트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요, 지금 7장 우리 다 안 끝났으니까, 앞에 챕터 있죠? 6장. 6장의 연습 문제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진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그 스레드 동기화에 관한 특히 우리 이벤트 배웠죠? 이벤트. 그러니까 7번을 보면은요. 이벤트가 아니라 크리티컬 영역, 크리티컬 섹션.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을 임계 영역 대신에 이벤트 객체를 이용하도록 수정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배웠으니까 이벤트 객체를 이용하도록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해보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7장 UDP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실습해 보세요.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